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보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파트는 크게 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 이론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보험 상품을 여러분들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보험 이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 보험 상품을 좀 비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보험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서 보험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험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그 암기 그 양에 대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암기 방법이라는 거는 본인 각자에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꼭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보시고, 특히 최근 기출 문제 위주로 먼저 보시면은 요즘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짐작하시고, 그리고 공부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페이지 302페이지 보시면, 자, 보험. 자, 1번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보험의 연역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기본 교재에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나마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거 한 3개 정도로 지문을 좀 압축을 해봤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1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그 보험 발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는 저축 증대 정책에 따른 저축성 보험, 70년대는 수출 중심 경제 기반으로 인한 해상 보험이 성장하였고, 8, 90년대는 자동차 일반 가계성 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8, 90년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 경제 기반으로 통해서 해상 보험이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 70년대는 우리 저축 증대에 따른 어떤 저축성 보험, 그리고 8, 90년대는 이제 마이카 시대 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가계성 보험이다라는 거 순서 60년, 70년, 8, 90년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이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은 1929년 종신보험과 교육보험을 시판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생명보험 4종 그리고 연금보험 4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929년에 자, 종신보험, 교육보험, 이 당시 교육보험이 있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929년은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시초로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3번 보시면, 자, 고려시대의 경우 주로 간혼상제 부담을 들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계라는 상호 부조. 자, 간혼상제, 자, 우리 유교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과 관련해서는 자, 조선시대가 여러분들 계라는 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있었던 보를 어느 정도 발전 계속 지속시켰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우 각종 보와 유사한 제도 등이 실시되었다라고 되는데, 지금 고려와 조선시대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4페이지 보시면, 자, 생명보험의 구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특히나 생명보험 파트에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각각의 생명보험의 용어에 관한 설명들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공부에 임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 보험자는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 그냥 자, 사면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자, 물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보험 관련해서 그 보험 관계자들을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 그렇죠, 보험수익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4개로 그려놓고 각 그 구성원들의 어떤 권리, 의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그 보험계약 성립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습니까? 자,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거는 청약과 성납, 즉 의사의 합치로만으로 이루어지는 뭐다?
자, 이거는 낙성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예물계약과 다르게, 물론 예물계약이 뭐 요물계약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요물계약으로 따르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일단 논란이 있다. 다만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요물계약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에서는 뭐다? 청약과 승낙이 의사의 합치로 인한 어떤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좀 더 나아간다면, 자, 보험계약의 청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뒤쪽에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보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험 판매인이 이것 좀 가입하세요라고 그렇게 보험 설계사라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청약의 요인에 불과한 거고,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보험 상품에 적절한 사람이지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합니다. 승낙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보험계약이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험기간, 즉 책임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이 보험계약자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그때부터 개시한다는 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 책임기간의 그 시점은 다르다라는 거,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승낙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뭐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자에게 뭘 납부합니까? 보험료를 납부하죠.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자, 보험기간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보험 상품에 따른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물론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와 일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경우에 보험금은 누구한테? 보험 수익자한테, 누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나 여러분들, 자, 보험료하고 보험금, 이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여러분들 그 보험 이론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도 쉽고 또 암기하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1번 보시면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 맞죠? 근데 보험자는 유지된 계약이 되어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보험사고에 대해서 그때 뭘 지급합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요. 2번 보시면 피보험자란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죠.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3번 보시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말하고,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이거 출제한 의도를 아시겠죠? 보험료와 보험금의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하시라고 그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그러고,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 보험의 목적물, 자,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뭡니까? 보험의 목적물이라는 것은 자, 피보험자의 생명이 바로 보험의 목적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특히 그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험의 목적물이다라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해야지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수익자나 아니면 그 보험수익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여러분들 뭘 지급합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5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6번은 여러분들 단기납, 정기납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보험을 우리가 단기납 보험이다 한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시에 그냥 여러분 보험료 다 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보험 보장 기간은 보통 이제 1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단기납 보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보시면 보험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보험 책임 기간이 개시된다라고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7번은 X입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다음에 8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생명보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보험금을 얼마를 줄지는 여러분들 여러 어떤 뭐 기술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8번 지문에 나오네요.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한 것이 생명보험인데 이게 기초가 되는 것이 여러분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저기 대수의 법칙이랑 대수의 법칙이랑 수지 상등의 원칙 관련해 가지고는 개념 차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9번 되네요. 대수의 법칙이란 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경비사업비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쪽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물론 여러 보험 계약자가 있겠죠. 보험 계약자 그 전체 어떤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와 그 다음에 보험자들이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다? 서로 균형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9번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산정한 금액 같은 것들이 어떻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랑 수지 상등의 원칙은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대수의 법칙은 보험자가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표가 있잖아요. 생명표도 여러분들 생명표의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생명표 그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11번 지문이 나오는데 생명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작성한 생명표를 국민 생명표라고 했는데 보시면 그냥 사망 경험, 경험에 의한 어떤 생명표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경험 생명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7페이지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생명표 관련해서 내용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해하시거나 암기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료의 총액은 보험금의 총액과 같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는 우리 보험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하고 보험금 이꼬르다. 그럼 보험자는 여러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상인이잖아요. 근데 영리 추구를 위하고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각종 사업비, 비용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우리들이 내는 보험료의 총액은 뭐가 같다? 자, 이 사람들이 보험자가 주는 보험금과 그다음 어떤 사업비 또는 유지비 같은 그런 거에 합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12번은 보험료의 총액은 보험금의 총액과 같다. 그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 13번 관련해서 예정 사망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험료가 어떻고라는 그런 지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두 개 정도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번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싸진다. 자 우리가 예측했던 사망률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자 우리 그 피보험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더 오래 사신다. 즉 장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자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늦춰지는 거고 그 사이 뭡니까? 보험료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싸지고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4번은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 보시면 보험자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자 예정사업 비율이다라고 하는데 자 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운용 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애정 이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애정 이율이지 애정 사업 비율은 아닙니다. 애정 사업 비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얼마만큼 보험자 입장에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예정 사업 비율이고, 자, 예정 이율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들이 내는 보험료를 받아다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금고 속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각종 어떤 수익 사업에 활용을 해서 그만큼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때 그 비율을 갖다 우리 예정 이율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이율하고 예정 사업 비율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6번 보시면 예정 사업 비율이란 보험자가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상하고 계산해 보험료에 포함시키는데, 이때 보험료 중 이 경비의 비율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정 사업 비율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7번 보시면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 10억 정도를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정 이율이 낮아졌대요. 근데 실제로는 5억밖에 이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득이 작으니까 어디서 메꿔야 됩니까? 보험료에서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싸지고가 아니라 보험료는 오히려 비싸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예정이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생각했던 거,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싸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시면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자, 예정 사업 비율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만큼의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졌다는 말은 실제로 5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지출해야 되는 돈이 적어진 만큼 보험료를 그만큼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맞습니다.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그렇죠.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15억이 들었다. 그럼 5억만큼의 요 공백을 메꿔야 되겠죠. 그럼 보험료로 메꿔야 되니까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9번은 보험료 산출이 기초가 되는 3대 예정이율.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예정위험률 또는 예정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맞고요. 그 다음 20번부터는 그 관련되는 여러분들 각종 기출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 22번 같은 경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지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얼핏 보면 여러분들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 우리 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거든요. 근데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졌다. 자, 예정 사업 비율 처음에 자, 10억 정도를 예상인데 15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 공백을 메꾸려면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 사업 비율과 관계되는 보험료는 자, 순보험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가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 부가보험료가 상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저기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통틀어서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특히나 그 박스에 있는 보험료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 표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이 되고요. 순보험료에는 여러분들 자, 사망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 구분하시고, 그 다음 기출됐던 게 부가보험료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 자, 신계약비.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겠죠. 그 다음 유지비,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수금비,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그래서 전산비라고 여러분들 기출 나왔었는데, 어쨌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자, 순보험료는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자, 우리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하는 것은 순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로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후단의 설명은 맞는데 그 앞에 전단의 설명이 틀렸네요.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 18, 19번 다 우리 그 기출 문제고 다 유사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다음 30번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30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산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유지비,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와 관계된다. 자, 자산 운용에 필요한 경비, 자산 운영. 그러니까 이건 계약 유지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비. 유지비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중에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는 모두 영업보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지비,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와 관계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구성해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험료의 구성과 관련된 표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 준비금에 관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을 책임 준비금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수입이 났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래에 또 지출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책임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책임 준비금은 장래라고 할수록, 그렇죠, 만기가 다가올수록 뭡니까? 이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2번 보시면, 그래서 31번은 X고요. 32번 보시면 예정 이율에서 예측했던 운영수익보다 실제 이율에 의한 운영수익이 많은 경우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비차익인데, 여러분 비차익하고 이차익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했던 이익, 운용이익보다 인용이익과 실제로 발생했던 그 이익의 차이, 그것을 여러분 이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차익이 크면 클수록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차익과 비차익 구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차익이라는 것은, 자, 예정 이율에서 예측했던 운용수익보다 실제 이율에 의한 운용수익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이차익이라고 하고, 비차익이라는 것은 예정 사업 비율이 있잖아요.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실제 사용한 사업비가, 이때는 오히려 사업비니까 적게 들어가죠. 적게 들어가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가 비차익이다라는 거, 그렇게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3대 2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계약자에게 환원하는데 이를 배당 제도로 하고, 그 배당은 여러분들 어떻게 주든 간에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현금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적립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상계, 어차피 받아야 될 보험료를 우리가 주는 배당하고 쌤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상계 방식 등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34번은 놓치기 좀 쉬운 지문이라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 잘 푸시더라고요. 배당은 유배당 상품인 경우에 적용되고, 그렇죠. 근데 무배당 상품인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배당 상품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배당 상품인 만큼 그에 따라 또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보험료를 좀 더 유배당 상품에 비해서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꼭 계약자에게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34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보험의 특성인데, 생명보험의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 생명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며 미래보장을 주기농원하는 미래지향적 성격, 그리고 가입과 효용이 동시에 발생. 우리 보험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보험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입과 동시에 그 효용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험사고, 장래에 일어날 보험사고가, 장래에 그 보험사고가 발생해야지만 우리가 계약했던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는 어떤 동시적 상품이 아니라 가입과 효용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동시적 상품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35번은 X입니다.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6번은, 자, 이거는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근데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출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은 자식과의 유대와 상속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발적인 가입보다도, 예전 기준을 할게요. 예전에는 자발적인 어떤 선택이라보다는 친인척을 통해서 그 정에 걸려서 그 보험 설계사들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재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비자발적 상품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요즘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보험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재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험 상품 같은 경우 보험 계약은 비자발적 상품의 특징이 있다라는,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에 37번도 여러분들 좀 간과하기 쉬운 건데, 그 보험 상품에 보시면 여러분 주계약 플러스 특약이 있잖아요. 특약. 그 특약의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7번 보시면 생명보험의 상품의 특약에서 계약자 선택과 무관하게 주계약의
고정시켜서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종속특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속하고 고정 부가특약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독립특약, 종속특약, 요게 이제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고정 부가특약, 선택 부가특약이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구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건데요. 독립특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특약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어떤 상품에든 다 부과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 어떤 상품에 그 상품이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특약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라도 다 결합이 가능한 게 바로 여러분들 독립특약입니다. 근데 종속특약은 뭡니까? 온리 그 상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한해서만 그 특약을 붙일 수 있지, 다른 상품과 그 특약을 결부시킬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들 종속특약입니다. 그러면 고정부가특약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계약자 선택하고 무관하게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요걸 가입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고정부가특약이고요. 선택부가특약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다라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보시면, 자, 생전보험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생전보험이 아니죠. 정기보험, 종신보험. 요거는 여러분들 좀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 기출됐던 건데, 요거는 사망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번 보시면 종신. 여러분들 한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보험기간은 미리 정해놓고, 이 말이 틀렸네요. 우리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밑에 엑셀 박스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갈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오타니까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번 보시면, 우리 사망보험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 했죠. 정기. 그럼 정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따로 기간을 정해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았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렇게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도 여러분들, 자, 막상 시험장에서 좀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좀 헷갈리기 쉬운 지문이라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생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생존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정해진 기간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기간까지 살아있지 않으면,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원칙에 따라 들어갈게요.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약속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동안 부었던, 납입했던 보험료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번 같은 그런 질문들은 좀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생존보험은 보장 기능이 강한 반면에 저축 기능이 약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 노후 대비에는 취약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생존보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생존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서술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장 기능이 강한 게 아니라 보장 기능이 오히려 약하지만 저축 기능은 강합니다. 저축 기능이 강한 만큼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연금 형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 대비에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2번은 잘못 반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43번도, 자, 이거는 그냥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뭐 색깔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저축성 보험은 생명보험 고유의 기능인 위험 보장보다는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이다. 맞네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보장,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지급되는 어떤 보험금을 수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됐던 그 기간만큼 생존했을 때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이다. 맞습니다. 근데 장기간에 걸쳐 목돈 마련에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저축성 보험의 특징은, 자, 우리 뒤에 보험 상품도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단기 상품이다라는 측에서 그 장기간에 걸쳐 목돈 마련에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단기간 목돈 마련에 유리한 상품이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4번 보시면,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 부분이라는 것은 저축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불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박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자,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좀 감각이 쉬운 건데 그래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꼭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장 부분, 그 다음 2번 적립 부분 나누는데요. 자, 보장 부분은 뭐와 관련된다? 위험 보험료, 그러니까 위험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불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쨌든 저축성 보험에도 여러분 보장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적립 부분, 물론 적립 부분이 여러분들 훨씬 더 강화됐겠지만 그 저축 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불이하여 만기 또는 중도 생존 시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44번 질문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 부분이라는 것은 저축 보험료를, 저축 보험료가 아니라 위험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불이하여 일정 이율로 불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 당할 때, 이 부분은 다 뭡니까? 보장 부분이죠. 사망이나 장애 날 때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고, 저축 부분이라는 것은 자, 예정된 기간만큼 뭐 생존해 있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적립 부분에 관한 설명이겠네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그 보장 부분과 적립 부분 그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5번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보장성 보험이네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보시면 주로 사망, 질병, 재해 등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 우리가 보통 들은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인 경우, 피보험자가 뭐 상해를 입거나 다친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 사고로 인정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납입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때 뭐 주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 성우가 멘트 하시는 거 보시면 뭐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는 보장을 해준다. 다만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입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5번은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46번 관련해서 연금보험인데, 연금보험의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 소득의 일부 일정 기간 적립했다가 노후에 연금 수령하여 일정 수준 소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노후 생활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이때 가입자 선택에 따라서 종신토록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보험 상품 뒤쪽에 보면 연금보험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7번 교육보험 관련된 내용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48번 보시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 계정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 가끔 운전하다가 그 라디오에 같은 데 보면 어떤 뭐 광고 상품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보험이냐 했더니 자, 변액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I 보험이 아니라 요거는 변액보험이죠. 변액보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데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갖다가 여러분들 배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바로 여러분들 변액보험입니다. CI 보험은 49번에 나오지만 그 중대한 질병과 치료비가 고액인 질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맞죠? 네. 생존 시에는 고액의 치료비와 장애에 따른 간병비 지급해주지만 사망 시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되는데, 자, CI 보험은 사망 시 유족 보험금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9번은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0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과 관련된 의미와 관련해서 기출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그거는 여러분 정기보험이잖아요. 근데 보험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1번부터 53번 기출문제는 앞에 거랑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공통되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320페이지 보시면 보험 관련 세금입니다. 자, 보험 관련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관련 세금을 저기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뭐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좀 여러분들하고 다시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요 문제집이랑 그 여러분 보시는 기본서랑 뭐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때 이런 좀 남들이 좀 하기 싫고 남들이 안 보는 파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관련 요 세금 파트랑 뒤쪽에 이제 보험 상품 파트는 좀 문제를 정말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니까 좀 꼼꼼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하지만 지금 320페이지 관련해서 오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오타 관련해가지고 공지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좀 강의 보시는 분들은 좀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소득공제. 자,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제 보험 관련 세금이 이제 세액공제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액공제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는 적용되지만 연금저축보험에는 적용이 없다. 연금저축보험도 당연히 세액공제 적용이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시면, 자,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필기는 좀 시간상 생략하고요. 자, 보장성 보험은 어떻습니까?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에서 12%고, 자, 장애인 전용 보험이죠. 장애인 전용 보험은 어떻습니까? 연간 납입보험료 이때는 100만 원 한도의 15%. 그래서 1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이 같지만은 그게 12%냐 15%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자, 연간 납입보험료 이때는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400만 원 한도에서 여러분들 12%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15%인 경우도 있으니까 뭐 12% 또는 15%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연금저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400만 원 납입한 보험료의 400만 원 한도에서 12%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3번 보시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이때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 한도에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연금저축보험과 관련해서 400만 원 한도 12%인 경우도 있고 15%인 경우도 있댔잖아. 요 경우가 바로 15%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 해설이 여러분들 2번 해설도 그렇고 3번 해설이 조금만 아니라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과 관련해서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여러분 400만 한도로 그렇게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에서 보험료가 세액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만기 한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세액공제까지 해주는데 만기 한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이건 솔직히 이중적으로 여러분들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려면 내가 받는 돈, 만기 한급 금액이 오히려 내가 낸 납입 보험료보다 어떻게 합니까? 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하지 않는 거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4번은 잘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5번 보시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은 만기 한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그 대상이며, 자, 방금 봤네요. 만기 한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그 대상이다. 맞습니다. 장애인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어야 한다. 자, 요거 우리 장애인 전용 보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 장애인이 여러분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는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장애인이 그 보험 수익자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료 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박스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 그 장애인 전용 보험 그거 보시면 연간 납입 보험료 400만 원 한도가 내려면 100만 원 한도에 15% 세액 공제 그렇게 좀 고쳐 주시고요. 연금 저축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 원 한도가 아니죠. 이거는 400만 원 한도에 12% 세액 공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되는 이제 각종 보험과 관련해서 좀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따로 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좀 꼭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보시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저축보험은, 자,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으로서 연간 1,800만 원 이내 5년 이상 납입하는 연금저축이어야 한다. 자, 우리 구연금과 신연금 관련해서 뒤쪽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보시면 보장성 보험의 기본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범위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물론 이제 근로자 본인 그 다음 그 배우자. 근데 배우자라도 언제나 배우자의 어떤 그 상 금액이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연간 소득이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안에요. 100만 원 이하인 자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리고 근로자의 그 본인과 그 부양 가족들 즉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 금액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자 보시면 만 60세 직계 존속, 만 20세 이하인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원래 입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의 비속이랑 같잖아요. 법률적인 물론 이제 자연적인 어떤 피를 갖다가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혈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 입양자들 그리고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은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형제 자매 요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범위 같은 거는 좀 꼼꼼하게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8번 관련해 가지고 자, 요게 그 관련되는 문제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번 기출 지문 보시면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 세액 공제 동시 중복으로 받을 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중복적인 어떤 세액 공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보시면 자,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하고 그렇죠. 자, 계약자 요건 보시면 돼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뭘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장애인 전용 보험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되고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같이 이렇게 긴 지문은 좀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냥 기본 교재 그냥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좀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좀 내용을 좀 간단하게 했어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좀 확인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낸 거거든요. 11번 보시면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보험 계약으로서 자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모든이라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 자 우리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그 요건이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2억 원 이하의 보험 계약 자 이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 된다라고 그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밑에도 나지만 적립식 월 적립식 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요건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저축성 보험에 이런 요건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11번은 X입니다. 예,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그러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 이때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X입니다. X. 그 다음에 이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11번이랑 13번을 연계해서 그렇게 보시면 11번 해설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합계액 즉 근데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 한 다음에 갈로 열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형 연금 보험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자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13번 이제 지문이 나왔네요. 그래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그다음 보험료를 완납, 그다음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 균 등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 그 뒤쪽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자, 뭐가 틀렸나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자, 만기일 또는 중도이직까지 기간 10년 이상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지문에서는 보험료가 완납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 기본보험료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이렇게 좀 정리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4번 관련해 가지고, 자, 종신형 연금보험이 이번에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는 요건.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 내용을 여러분 좀 입체감 있게 좀 보려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여러분 지문 하나하나 그렇게 냈거든요. 당연히 14번 지문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4줄짜리 이런 지문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으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보시면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시에는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이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종신형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외에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자, 여러분 딱 봐도 아니겠죠. 연금 외에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 X,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그 지금 보시면 11번이랑 13번,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11, 12, 13, 14번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박스 이용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기출 됐던 거랑 유사한 문제인데, 2000년 1월 21일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계약은 7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2000년 1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19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7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상을 유지해야지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정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출제가 됐으니까 가끔씩 우편금융과 관련해서 어떤 게 여러분들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질문하시는데, 그걸 제가 알면은 제가 출제위원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출제됐던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기출됐던 게 중요한 거고, 또 앞으로 출제될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느 거 하나 중요하고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속단하는 거는 그거는 좀 불가능한 거고.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시험이 100점이라고 그러면 110점 맞을 수 있을 만큼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 보셔야지.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우편금융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전략과목으로 삼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편금융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110점 맞는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이걸 설마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 이제 기출이 됐지만 또 혹시 또 기출될 수 있으니까 저축성 보험의 어떤 비과세 기간과 관련해서 그 구간을 나눠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17번은 여러분들 그 일반 세율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우대 세율 관련되는 그 문제거든요. 그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의 경우 일반 세율은, 자, 일반 세율이 여러분들 이제 금융상품 공부하시면서 15.4%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15.4%가 어떻게 구성됐냐? 이자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1.4. 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라는 건 여러분 0.5라고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그 일반 세율과 관련해서 이자 소득세 14%에 10% 있잖아요. 14%에 10%면 1.4%잖아요. 그 1.4%는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한 15.4%가 일반 세율이 되고, 우대 세율은 이자 소득세 9% 그리고 농촌 특별세 이게 0.5%를 더한 9.5%가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 합계된 어떤 세율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몇 %로 구성됐는지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7번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번은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일반 세율의 변천사, 우대 세율의 변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워낙 많길래 그냥 최근에 일반 세율과 우대 세율이 하락했구나,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보실게 19번 보시면 보험 차익이라는 것은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값. 그렇죠. 보험 차익. 내가 지불하고 내가 벌어들인 거, 그 차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건 뭡니까? 보험금이고 내가 지불하는 건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만기 보험금 또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우리 받을 수 있는 이제 우리 해약 보험금에서 우리가 냈던 납입 보험료를 뺀 값이 바로 보험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만기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 등의 지급 시점에 그네요, 원천 징수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 그 세금, 보험 차익이 있으면 내가 우리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원천 징수한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제 혜택 연금보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도, 그리고 12% 또는 15% 세액공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27페이지 보시면 21번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보험료는 과세 대상에서 포함하여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 번도 혜택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중 그 과세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박스에 있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기타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쓴 그 기본교재에 그 잘못된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16.5%가 맞습니다. 그래서 16.5% 원천 징수한데 16.5%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내용들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22번 보시면 자 세제 혜택 연금보험을 천재지변,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했다. 그러면 연금소득세가 과연 비과세된가? 자 이때 그렇다고 여러분들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지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천재지변, 사망 뭐 이런 것들, 뭐 3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질병, 뭐 부상 그런 것들인데 퇴직은 아니다라는 거. 퇴직이 이때 세제 때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퇴직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번이 아까 우리 21번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증명했다. 받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 보험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자,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제 혜택 연금 보험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 요때는 보시면 자, 21번은 뭡니까? 납입 보험료니까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고, 요거는 보험 차익이잖아요. 보험 차익.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23번하고 21번은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23번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 보험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까지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에 24번, 25번 요거는 뭐 봤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 자, 연금 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자, 총 연금 수령액과 같다. 그냥 이런 박스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우리가 받는 총 연금
수령액을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삼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7번 보시면 세제혜택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일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는데 여기는 별 문제 없죠. 근데 이 경우 종신형 계약과 중복 시에는 자 여러분들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 4.4, 3.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줄어들거든요. 세율이 낮아지는데 이때 종신연금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4.4%예요. 그래서 종신연금형과 요 수령할 그 연령에 따른 어떤 세율과 그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걸 적용한다? 그렇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28번 보시면 세제혜택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일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높다가 아니라 낮습니다. 그래서 5.5, 4.4, 3.3. 그래서 55세 이상 70세 미만 높네요. 5.5. 그다음에 70세 이상 80세 미만. 그리고 아까 봤던 종신연금에 대해서는 4.4. 그래도 80세 이후에는 3.3입니다. 그래서 29번을 갖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갑은 65세에 연금저축보험과 종신연금형을 함께 수령했다. 그럼 65세면 5.5% 적용되고 종신연금형이면 4.4%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뭘 적용해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라. 그래서 5.5가 아닌 4.4% 적용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번, 31번, 32번부터 해가지고, 구개인연금, 신개인연금과 관련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기출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뿐만 아니라, 여기 문제 뒤에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 문제,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 기출 문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면,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연금, 즉 개인연금과 달리 연금저축, 신개인연금은 만 2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자, 이게 신개인연금과 관련해서 요거는 언제입니까? 만 20세가 아니라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1번, 32번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관련해서 그 박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뭐가 이렇게 달라졌나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1번 보시면 자 33번 자 여기 앞에 그걸 하나 좀 쓰세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이거 좀 체크를 해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연금저축에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6.5%를 과세하는데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한다. 자 제가 여기 좀 안타까운 게, 자, 요 관련해서 이제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 좀 넣지 못했던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그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기본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표 관련해서 그 연금저축, 그 기타 소득 관련해서, 자, 16.5% 과세는 맞습니다. 근데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 이때 과세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뭐다?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한다. 자,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교재 다시 확인하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자,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자, 그 날짜 기준으로 2013년 그 2월 28일 이전 같은 경우는 자, 2.2%, 즉 연납입액의 2.2% 과세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이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번 같은 경우 2009년 1월 30일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퇴직에 기하여 자, 해지하게 된 경우 해지 가산세가 면제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납입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납입해야 하나 천재지변, 사망, 퇴직 등의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요때 이제 연금저축에 해지를 한 경우 즉 2013년 2월 28일 이전 지금 보시면 2009년 1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간에 해당되네요. 요때 자 원칙적으로 해지하면 그 해지 가산세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자 천재지변, 사망, 퇴직 등의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번 요 지문과 관련해 가지고
저기 아까 우리가 저기 앞에서 그 봤던 거 있잖아요. 22번 관련해 가지고 자, 세제혜택 연금 보험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부득이한 경우가 관련해서는 그 연금 소득세와 관련해서 비과세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과세된다라고 했잖아요. 부득이하게 해지된 경우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35번처럼 연금저축 요게 2009년 1월 30일 요때 그러니까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이 경우에는 자 요때는 천재지변 사망의 경우에 과세가 면제된다라고 하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36번 보시면 연금저축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자 16.5% 가입하는데 이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과세 면제 사유. 이때 여러분들 이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과세 면제 사유로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에 그 박스 표를 갖다가 안 실은 게 좀 제가 되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걸 갖다 여러분들 같이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7번 관련해가지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가입일에 관계없이 기타 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때 기타 소득이란 해약환급금에서 총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에다가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다. 자, 기타 소득,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해약환급금 제가 수령한 금액입니다. 총 납입보험료 제가 지불한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여러분 납입보험료를 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해지를 해가지고 해약환급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기타 소득의 대상이 되는 건 해약환급금에다가 그 총 납입보험료를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세액공제를 받았던 게 뺐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 바로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딱 정리하시고 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자 해약환급금에다가 우리가 납입한 총 보험료 거기에다가를 빼주고 거기에다가 뭘 더해준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더해주면 된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8, 39, 40, 41, 42 요 관련해서 기출 문제거든요.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3번부터 여러분들 저 뒤쪽에 보시면 99번까지 자 이거 보면 생명보험 용어 관련을 풀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교재 있는 내용 제가 한번 다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실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꼭 좀 요 교재를 통해서라도 꼭 좀 확인을 하십시오. 나름 제가 그 보험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들만 좀 그렇게 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교재 내용, 기본 내용이랑 중복되는 파트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파트 그리고 우리 2014년 기출과 관련해서도 그 생명보험 용어 파트에서도 그냥 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나왔잖아요.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저 출제가 기출됐던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름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OX 지문화 시킨 거기 때문에 뭐 몇 개 정도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43번 보시면 보험계약의 가입 나이는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계약일자에서 생년월일 차감하여 6개월 미만 절사 지워버리고 6개월 이상은 절상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뭐 43번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보험 계약의 가입 나이를 계산할 때 6개월 기준으로 절상한다.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시고 44번은 좀 별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자의 연령이다. 그래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고 보험 기한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상품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험 상품에서 가입 나이라는 것은 이 보험 계약자의 나이가 아니라 누구의 나이다? 피보험자의 나이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번 좀 뭐 별표를 치시듯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5번, 46번 뭐 요거는 여러분들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많이 했던 거고 46번은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원래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고지 의무가 있거든요. 고지 의무.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을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하려고 한다고 가입을 승낙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너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된다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제 먼저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 이제 아시겠죠? 부활 때도 뭡니까? 고지 의무 이제 당연히 적용된다라는 의미에서 46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47번 볼게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부활 청약을 하고 재신간서가 이를 승낙한 경우 계약을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보험계약이, 자, 여러분들, 자, 납입 보험료를 쭉쭉 내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계속 지났어요. 기간이 계속 지나다가,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새로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겁니다. 새로운 게 하면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보험료가 훨씬 더 상승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래도 냈던 보험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 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계속 연결시키면 여기서는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자, 요 텀이 있잖아요. 요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계약이 이제 다시 이제 부활되는 그 텀까지, 요때는 이제 여전히 보험료를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연체된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거기다가 뭐까지 연체 이자까지 이렇게 납입을 합니다. 단순히 그 보험료만 납입하면 안 되고 연체 이자까지 납입하고, 그렇다고 보험료 납입하고 연체 이자 납입한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나 보험계약 부활할래요 라고 보험계약자가 자, 보험자에게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보험자 입장에서는 또 심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보험금 타내려고 혹시 보험계약 부활하는 건 아닌지. 특히나 이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해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에 보험자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뭐다? 이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것으로 우리 법에서는 의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47번 보시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부활 청약을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까지 해라? 그렇죠. 거기다가 해당 이자, 연체 이자, 이자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예, 나름 저기 생명보험 용어 관련해가지고 좀 신경을 썼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집어넣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걸 통해서라도 꼭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8번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계약 적부 확인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계약 적부, 이 사람이 계약에 적절한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뭐 자료도 수집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 일단 결론만 보십시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또는 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공용보험에 대한 개념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다 50번 국민연금 대표적인 공용보험 맞습니다. 근데 가입 대상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가입 나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참 여러 번 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오타가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자, 우리 뭐 한 70세 때 국민연금 가입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은데 보험금도 수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라는 거 그거 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일단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근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다.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국민연금 쪽으로 이제 편입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그쪽으로 여러분들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뭐 사립학교 교직원은 여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라는 말은 틀렸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1번도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기업연금, 퇴직보험이라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제력 상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여러분 법 정책적으로 보면 여러분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 이게 강제적 가입하도록 설계된 보험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설계됐다라는 거, 그래서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51번 기업연금, 즉 퇴직보험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2번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53번도 여러분들 그 단체 보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법 관련해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뭐 단체 보험에 대해서 좀 어느 논점도 있고 좀 보시는데, 우리 우편금융에서는 단체 보험의 개념 정도만 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54번, 55번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56번은 또 나왔네요. 보험료란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신간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 최신간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죠. 보험금. 그렇죠. 보험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57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국채나 주식 등을 투자하여 투자 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 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변액 보험이란다. 변액 보험의 개념이네요. 변액 보험 요거 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투자 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 금액이 변동되는 것, 변액. 그래서 변액 보험입니다. 근데 그 첫째 줄에 보시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자, 요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하세요.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리, 이 파트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특별 계정으로 운용하는데 주로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투자 대상에 투자해서 보험 기간 중에 그 투자 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 수익 성과에 따라서 우리 지급받는 보험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이다. 그게 바로 변액 보험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 59번, 그 다음 60번. 자, 이런 것들은 자, 보험 그 기본적인 용어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61번도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얼핏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 저축 보험료와 위험 보험료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저축 보험료, 위험 보험료, 요거는 여러분 순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는 부가 보험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1번 X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2번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어도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예하게 지속화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한번 연체했다고 그냥 뭡니까? 보험계약 해지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납입기일이 경과되더라도 최소한 납입 유예 기간, 자, 요때 어느 정도 텀을 줘가지고 요때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 보험의 어떤 끊김이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납입 유예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한 달 더 이상은 될 수 있겠지만 2달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 자, 요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은 다음 달 말일이라는 거, 그거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62번 체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3번, 64번, 65번 뭐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6번 보시면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자, 여러분들, 자, 보험 수익자, 물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정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보험계약자고, 그럼 보험수익자를 바꿀 수 있는 변경권을 가지는 사람도 보험계약자입니다. 근데 자, 피보험자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특히 생명보험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 위험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수익자가 변경할 때는 보험수익자를 변경 시에는 자, 피보험자의 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66번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7번은 그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68번 최신간서와 계약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내온 것이 보험약관이다. 보험약관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70번 보시면 보험중개인이란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다수의 계약자 및 보험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중개인이라는 말,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보험설계사랑 다릅니다.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보험회사에 종속돼가지고 그 직원이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보험중개인이라는 것은 자,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보시면 뭐 불특정 다수, 뭐 다수 계약자, 보험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를 말하고 우리나라 역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보험증권을 승낙에 가름하는 게 일반적이다. 맞고요. 다음 72번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예, 여러분들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81번 하나 보겠습니다. 81번 저기 346페이지 81번 보시면 양로보험은, 자 여러분 양로보험이라 그러면 여러분 좀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 생사 혼합보험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후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한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생사 혼합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1번만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2번 보시면 이건 기출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걸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일단 보험계약이 낙선계약, 청약과 승낙인데, 자 청약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보험계약자가 하고, 이 사람이 과연 이 보험상품에 적합한 사람이 이제 심사를 보험사에서 하잖아요. 보험사 즉 보험자가, 이 경우에 이제 보험자가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 개념만 잡혀있던 분이면 그 지난번에 그 2014년 기출 문제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계약 선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승낙 여부, 그러니까 계약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걸 계약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하는 것. 자, 계약 선택,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자가 행하는 것인데 반해 잘못됐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최신간서, 즉 요 최신간서와 우리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는 최신간서가 보험자잖아요. 그 최신간서가 불리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역선택이다. 이렇게 개념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3번부터는 여러분들 그렇게 쭉 넘어가시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연보험료하고 그 평균 보험료 같은 그런 개념들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냥 90번하고 9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그 기본 교재 내용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기본 교재 내용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좀 따로 생명보험 용어 그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좀 꼼꼼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중복이 되니까 뭐 굳이 여기서 아니래도 저기 기본 교재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 여기서만 나오는 것보다는 좀 비중을 좀 적게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95번 보시면 특별보험료를 적용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으로 조건 계약을 붙여서 계약을 할 때 이를 표준체 계약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표준체 계약인데 특별보험료를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특별보험료를 적용하거나 또 보험금을 삭감한, 불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금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정형화 된 계약에 미달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체 계약이 아니라 표준 미달체 계약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99번 보겠습니다. 99번 보시면 여러분들 저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면 최신간서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당연하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즉 성립돼서 그 법적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최신간서가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99번은 옵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뭐 암보험이라고 했을 때 그 피보험자가 암에 걸렸을 때 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망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암에 걸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효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 암보험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쉬었다가 여러분 그 354페이지 그 임보험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